손주를 보기 위해 군대에 면회를 온 노인에게 중위 계급의 젊은 장교가 면회는 안 된다고 호통을 치고 노인이라 무시하지만 그 노인은 결국 사단장에게 전화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었다. 11월의 강원도 인제는 이미 한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대지를 떠도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겹겹이 껴입은 옷의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아 가려는 듯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강철호 노인은 덜컹거리는 시외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잿빛 하늘과 스산한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들은 앙상한 가지만을 드러낸 채 다가올 폭설의 계절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저 산의 능선 어딘가에 그의 하나뿐인 손자 지훈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터였다. 강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이 고랑처럼 패어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검버섯이 핀 손등은 영락없는 칠순 노인의 것이었지만 이따금씩 번득이는 눈빛만큼은 젊은 날의 편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 눈은 한때 수만 명의 군사를 호령하고 지도 위에서 국가의 안위를 논하던 군단장의 눈이었다. 별셋을 어깨에 달고 전역한 지 어언 10년. 강산이 변하고 그의 몸도 쇠하였지만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조국에 대한 충심만큼은 단 한순간도 빛이 바랜 적이 없었다. 버스가 종점을 알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철벽부대 앞이라고 쓰인 낡은 표지판만이 덩그러니 서 있는 황량한 정류장이었다. 강 노인은 주섬주섬 짐을 챙겨 버스에서 내렸다. 그의 손에는 아내가 새벽부터 정성껏 싼 음식들이 담긴 큼지막한 보따리와 지훈이 좋아하는 과자들이 가득 든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저절로 기침이 터져나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앞에 펼쳐진 부대의 정문을 바라보았다. 철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대의 정문은 위압적일 만큼 견고하고 굳건해 보였다. 서슬 퍼런 철조망과 육중한 철문, 그리고 그 위로 나부끼는 태극기는 이곳이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심장부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문 양옆 초소에는 젊은 병사들이 총을 든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혹한의 날씨보다 더 서리빨 같은 경계심이 어려 있었다. 강 노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저렇게 늠름한 아들들이 있기에 자신과 같은 늙은이들이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위병소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젊은 시절의 부상으로 인해 조금 불편했지만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초병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앳되지만 다부진 목소리였다. 강 노인은 온화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손주 녀석 면회를 좀 왔네. 신병교육대대 소속 강지훈 이병 1세. 강지훈 이병 말입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강 노인은 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초병은 신분증과 방문 기록지를 들고 잠시 위병소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확인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담당 간부가 곧 나올 겁니다. 이쪽 면회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초병의 안내에 따라 들어간 면회실은 난방이 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한기가 감돌았다. 아마도 군부대 특유의 엄격하고 경직된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강 노인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서는 수십 명의 병사들이 우렁찬 함성과 함께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고 포복하고 총을 겨누는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강 노인에게는 익숙하고도 아련한 풍경이었다. 한때는 저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명의 장교가 들어섰다. 그는 오진혁이라는 명찰을 단 중이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칼날처럼 날이 선 군복과 반짝이는 전투화는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엄격한 군인인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유나 온기 대신 잔뜩 찌푸린 미간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오진혁 중위는 강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름한 외투에 낡은 신발, 그리고 촌스러운 보따리까지. 그의 눈에는 그저 귀찮은 방문객, 부대의 바쁜 일정을 방해하는 불청객으로만 비치는 듯했다. 그는 다짜고짜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오늘 면회는 안 됩니다. 강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까는 담당 간부가 나올 거라고 하던데 무슨 일인가?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단장님 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부대 병력은 비상 대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면회라니요. 돌아가십시오. 오중이의 말투에는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듯 기계적이고 냉담하게 말을 이었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새벽부터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라니 말이 되나? 잠깐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되겠나? 강 노인의 목소리에도 조금 힘이 실렸다. 오중이는 코웃음을 쳤다. 어르신 사정은 딱하지만 군대는 어르신 개인의 사정을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규율과 명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민간인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더군요. 사단장님 순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부대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이만 가주십시오. 민간인이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는 그의 말투는 노골적인 비하였다. 마치 군대의 엄중한 규율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를 계도하려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강 노인의 온화했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오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투와 위기의 순간을 거치며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지휘관의 시선이었다. 오중이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이내 자존심을 세우며 더욱 쌀쌀맞게 쏘아붙였다. 뭘 그렇게 빤히 보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군대는 감상에 젖어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장병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한가롭게 손주나 보러 올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강 노인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조국에 헌신했고 그 누구보다 군의 명예와 장병들의 노고를 소중히 여겨온 그에게 민간인이라며 군을 모른다고 비하하는 젊은 장교의 오만함은 참기 힘든 모욕이었다. 하지만 강 노인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과 함께 나직이 말했다. 젊은이, 군인의 본분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예. 한 질문에 오중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본분이라니요? 당연히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마치 교과서의 정답을 읊듯 그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강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틀렸네. 뭐라고요? 오중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신의 신념과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역력했다. 그것들은 군인의 의무일 뿐 본질이 아니야. 군인의 진짜 본분은 사람을 지키는 것일세. 전장에선 총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평시엔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군인의 진정한 사명이지. 자네는 지금 그 본분을 잊고 있네. 규정과 절차 뒤에 숨어서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잃어버렸어. 강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면회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힘이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뼈에 새긴 철학이자 신념의 발로였다. 오중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늙은 민간인에게서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젊은 자존심과 경직된 사고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자신을 방어했다. 어르신이야말로 군대를 잘 모르시는군요. 감상적인 이야기로 군의 기강을 흔들지 마십시오.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조직은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절대 면회 불가입니다. 정문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따르지 않으시면 강제로 모시겠습니다. 오중이는 위병소 초병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젊은 병사들은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강 노인과 오중이를 번갈아 쳐다볼 뿐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다. 강 노인은 더 이상 이 젊은 장교와는 말이 통하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그는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저 젊은이가 안쓰러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런 장교가 자신의 손자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느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오진혁 중위는 강철호 노인이 주머니에서 낡아빠진 폴더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런 골동품을 쓴단 말인가. 그는 강 노인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이라도 하려는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기껏해야 아들이나 딸에게 전화해 군대가 나를 이렇게 푸대접한다고 넋두리나 하겠지. 오중이는 팔짱을 낀 채 조소 어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어디다 전화하시려고요? 국방부 장관님께라도 직접 민원 넣으시게요? 소용없습니다. 규정은 장관님이 오셔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비아냥거림에도 강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버튼 몇 개를 눌렀다. 전화번호부를 찾거나 더듬거리는 기색 없이 마치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누르듯 자연스럽고 신속한 움직임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전화기 저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노인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나 강철호 일세.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과는 다른 짧고 간결하며 무게감이 실린 톤이었다. 상대방을 확인하는 듯한 짧은 침묵 뒤 그는 말을 이었다. 이현수 장군인가? 목소리가 좋아졌군. 이현수 장군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오진혁 중위의 얼굴에 떠올랐던 조소가 순간 굳어졌다. 철벽 사단의 사단장 이름이 바로 이현수 소장이었다. 설마? 아니야, 동명이인이겠지. 이 늙은이가 사단장님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오중이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상상이라 치부했다. 아, 별일 아니네. 그냥 손주 녀석 얼굴이나 보려고 인제까지 왔는데 자네 부대 위병소에서 잠시 쉬고 있네. 강 노인의 말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마치 동네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듯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는 듯 귀를 기울이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말했다. 허허, 자네도 참.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대 전체를 뒤집어 놓나. 그냥 조용히 손주 얼굴만 보고 가려던 참이었네. 그런데 여기 젊은 장교 양반이 아주 원칙에 철두철미해서 말이야. 사단장 순시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서 있네. 아주 훌륭한 군인이야. 칭찬해 주게. 그의 말은 분명 칭찬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오중이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젊은 장교 양반이라는 말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은 불 보듯 뻔했다. 만약, 아주 만약에 이 노인이 정말로 사단장과 통화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수화기 너머로 보고되고 있는 셈이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아니야, 연극일 거야. 사단장님 이름을 대면서 나를 겁주려는 수작이야. 됐네.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할 것 없어. 내가 나중에 다시 오지. 그래, 그래. 알겠네. 그럼 기다리고 있겠네. 강 노인은 짧은 통화를 마치고 폴더폰을 닫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의자에 앉아 오중이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맑고 투명한 거울처럼 오중이의 불안에 찬 얼굴을 비출 뿐이었다. 사단장께서 곧 이리로 오시겠다고 하시는군. 잠시만 더 기다려보세. 오중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사단장께서 오신다. 그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순시 준비로 부대 전체가 초긴장 상태인 이 시점에 사단장이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일개 민간인이 있는 위병소 면회실로 달려온다는 말인가?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강 노인의 태연자약한 태도는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어르신, 지금 누구랑 통화하신 겁니까? 장난치시는 겁니까? 오중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애써 허세를 부리려 했지만 이미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강 노인은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오중이에게 곧 알게 될 걸세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1분, 2분 면회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오중이는 차라리 강 노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문이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면회실 안을 서성였다. 위병소를 지키던 초병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굳은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강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부대 깊숙한 곳에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량 여러 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오중이의 심장은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기그. 요란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위병소 앞에 검은색 지휘 차량이 멈춰 섰다. 차량 문에는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단장의 지휘 차량이었다. 뒷좌석에서 누군가 황급히 내렸다. 별 2개가 번쩍이는 전투복을 입은 철벽 사단의 지휘관 이현수 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당황과 황급함이 역력했다. 이현수 사단장은 주변을 둘러볼 틈도 없이 곧장 면회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를 따라 부사단장, 참모장 등 부대에 내로라 하는 지휘관들이 줄줄이 달려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면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이현수 사단장은 의자에 앉아있는 강철호 노인을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사단장, 소장 이현수. 군단장님을 모시라는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군단장님. 그 세 글자가 천둥처럼 면회실 전체를 울렸다. 오진혁 중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눈앞에 이 허름한 노인이 군단장? 별셋을 단 야전군을 호령하던 전설적인 지휘관.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버렸다. 그의 눈에 보이던 촌스러운 보따리와 낡은 신발, 허름한 외투가 순식간에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검소함이었고 탈권위의 상징이었다. 자신이 민간인이라며 무시하고 비하했던 그 노인의 눈빛,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것은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휘관의 통찰력과 연륜이었다. 이현수 사단장은 허리를 숙인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군단장님, 어찌 오시면서 연락도 없이 이 누추한 곳까지 친히 걸음하셨습니까? 저희가 마땅히 모셨어야 했는데 부하놈들이 무지하여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강철호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이현수 사단장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허허, 이 장군. 뭘 이런 것 가지고 호들갑인가. 내가 이제는 군복 벗은 민간인일 뿐인데 군단장은 무슨. 그냥 동네 늙은이 강철호로 불러주게. 그의 말에 이현수 사단장은 더욱 고개를 조아렸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군단장님. 군단장님은 저희 철벽 사단의 뿌리이자 정신적 지주이십니다. 제게는 영원한 군단장님이십니다. 강 노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려 여전히 석고상처럼 굳어있는 오진혁 중위를 바라보았다. 강 노인의 시선이 닿자 오중위는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듯 파랗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내뱉었던 무례하고 오만한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자네가 이현수 사단장이 말한 아주 원칙에 철두철미하다는 그 젊은 장교인가? 강 노인의 나직한 물음에 오진혁 중위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만 겨우 끄덕였다. 강철호 노인의 시선은 칼날 같았다. 분노나 질책이 담겨 있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꾸짖음보다 더 날카롭게 오진혁 중위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그의 오만과 편견, 경직된 사고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투명한 시선이었다. 오중위는 생애 처음으로 영혼까지 발가벗겨진 듯한 치욕과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쌓아올린 원칙과 규정이라는 성벽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현수 사단장은 오중위의 파랗게 질린 얼굴과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보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는 오중위를 향해 불호령을 내릴 기세로 돌아섰지만 강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이 장군 잠시만. 강 노인은 여전히 오중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이 젊은 장교는 잘못한 것이 없네.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규정과 절차를 목숨처럼 여기고 상부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려 했으니 말이야. 안 그런가, 오중위? 그 말은 오중위에게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채찍과도 같았다. 비꼬는 것도 반어법도 아니었다. 강 노인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더욱 끔찍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편협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그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중위는 차라리 욕을 먹고 뺨이라도 맞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 숨막히는 침묵과 평온한 말투야말로 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단장님. 마침내 오중위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그는 털썩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조금 전까지 빳빳하게 세웠던 허리는 새우처럼 구부러졌고 반짝이던 전투화 코는 차가운 면회실 바닥에 닿아 있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나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회한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저는 군단장님을 뵙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간인이라 무시하고 군대를 모른다고 비하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울음 섞인 절규가 면회실을 가득 메웠다.
이현수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대의 얼굴인 위병소에서, 그것도 전설적인 대선배 앞에서 벌어진 이 참담한 상황에 모두가 죄인이 된 심정이었다. 특히 이 사단장은 자신의 부하가 저지른 무례함이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다. 강철호 노인은 무릎 꿇은 오중이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칼날 같은 예리함을 거두고 마치 길 잃은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처럼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오중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어나게 젊은이. 군인은 함부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닐세. 조국과 국민 앞에서가 아니라면 말이야. 따뜻한 온기가 어깨를 통해 전해지자 오중이는 더욱 서럽게 흐느꼈다. 강 노인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하네. 나는 이제 군복을 벗은 평범한 늙은이에 불과하니까. 내가 자네에게 실망한 것은 나를 몰라봤기 때문이 아니야. 강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는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내가 실망한 것은 자네가 군복의 무게를 잊고 있었기 때문일세. 그 군복은 단순히 계급과 직책을 나타내는 옷이 아니야. 그 안에는 국민의 신뢰와 기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무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일세. 자네는 규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어. 바로 사람을 말이야. 그는 자신이 들고 온 보따리를 가리켰다. 나는 오늘 손주 녀석에게 먹일 음식을 싸들고 새벽부터 수백 리 길을 달려왔네. 나는 군단장 강철호가 아니라 손자 강지훈의 할아버지로서 이곳에 온 걸세. 자네가 마주한 것은 전직 군단장이 아니라 그저 손주가 보고 싶어 한 걸음에 달려온 한 명의 평범한 할아버지였단 말일세. 군인이 지켜야 할 국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닐세. 바로 눈앞에 있는 나 같은 사람들, 자네의 부모님, 형제, 이웃들이 바로 자네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민이야. 강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오중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군인이라는 역할에 매몰되어 정작 군인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잊고 있었다. 국가에 대한 충성, 명령 복종, 규정 준수. 그것들은 모두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그는 어느새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규정은 물론 중요하지. 군대는 규율로 유지되는 조직이니까. 하지만 그 규정이라는 것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닐세. 때로는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지휘관의 덕목이야. 기계처럼 규정만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네. 하지만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자세일세. 강철호 노인은 말을 마치고 오중이의 어깨를 다시 한번 힘주어 잡아주었다. 자네는 아직 젊으니 지금의 실수를 뼈에 새기고 다시 시작하면 되네. 오늘의 부끄러움을 잊지 않는다면 자네는 분명 누구보다 훌륭한 군인, 부하들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지휘관이 될 수 있을 걸세. 오진혁 중위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 눈물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씻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이현수 사단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자신의 옛 스승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이 어려 있었다. 군단장님 부하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가르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단장님께서 저희 부대 전체에 그 어떤 훈련보다 더 값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는 오중이를 돌아보며 엄숙하게 말했다. 오진혁 중위는 금일부로 모든 보직에서 해임하고 본부 대기 조치한다.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며 군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찰하도록. 이는 처벌이 아니다. 자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군단장님과 나의 배려임을 명심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오중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깨달음과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이 뼈아픈 경험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평생의 지표가 되어줄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강철호라는 이름은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스승의 이름으로 깊이 새겨졌다. 신병교육대대 막사는 사단장 순시를 앞두고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였다. 복도에는 왁스칠이 번쩍거려 거울처럼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고 관물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이 잡혀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가칠한 페인트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맴돌았다. 강지훈 이병 역시 동기들과 함께 아침부터 자신의 구역을 쓸고 닦고 전투화에 광을 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혹여나 자신의 실수 하나가 부대 전체에 누를 끼칠까봐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2배는 빠르게 뛰는 듯했다. 지훈에게 할아버지는 그저 다정하고 인자한 분이었다. 어릴 적에는 목마를 태워주었고 조금 커서는 서툰 인생 상담을 들어주시던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존재.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군인이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저 막연하게 높은 분이셨거니 생각할 뿐 그 무게를 실감해 본 적은 없었다. 오히려 군 생활의 고됨을 토로할 때마다 나 때는 더 힘들었다는 식의 라떼 발언 대신 그저 묵묵히 등을 두드려 주시던 할아버지가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런 할아버지가 오늘 면회를 오신다고 했다. 고된 훈련 속에서 할아버지의 방문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한 소식이었다. 하지만 아침부터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단장 순시가 갑자기 잡혔다는 소식에 면회가 전면 취소되었다는 말이 돌았다. 지훈은 애써 실망감을 감추며 훈련 준비에 몰두했다. 괜찮아, 할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야. 군대란 게 다 이런 거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며 소대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평소 독사라 불릴 만큼 냉철하고 엄격하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당황과 혼란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생활관을 둘러보더니 지훈을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강지훈 이병. 너 지금 당장 중대장실로. 소대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생활관의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침에 총기 손질할 때 부품이라도 잃어버렸나? 아니면 관물대 정리가 불량이었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동기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중대장 호출은 특히 사단장 순시를 앞둔 이 시점에서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지훈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중대장실로 향했다. 짧은 복도를 걷는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온갖 징계와 처벌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충성. 이병 강지훈, 중대장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하자 중대장인 김대위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지훈의 군복 매무새를 직접 만져주며 낯간지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말했다. 강이병. 왔나. 별일 아니고 그 면회 왔네, 면회.
예. 면회는 취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 그게 사정이 좀 특별해서 말이야. 어르신께서 오셨네. 할아버님. 김대위는 할아버님이라는 단어에 쓸데없이 힘을 주며 존칭을 사용했다. 지우는 더욱 어리둥절했다. 자, 어서 가보게. 사단장님께서 직접 기다리고 계셔.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께서 지금 자네 할아버님을 모시고 접견실에 계시단 말이야. 뭘 멍하니 서 있어, 어서. 중대장은 거의 울상이 되어 지훈의 등을 떠밀었다. 지훈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사단장. 일개 이등병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 그런 분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니. 도무지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였다. 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중대장을 따라 나섰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간부들마다 그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하거나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평소에는 눈도 마주치기 힘들었던 대대장조차 그를 보고는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지우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평범한 면회실이 아니었다. 사단장이나 외부의 귀빈이 방문했을 때만 사용한다는 본부 건물의 접견실이었다. 육중한 문 앞에는 부사단장과 참모장이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을 발견하자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기며 문을 열어주었다. 접견실 안. 푹신한 가죽 소파 한가운데 그의 할아버지 강철호 노인이 앉아 있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편안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별 2개가 번쩍이는 전투복을 입은 이현수 사단장이 마치 부하가 상관에게 보고하듯 허리를 곤추 세우고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지훈이 좋아하는 과자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지훈이 저도 모르게 소리치며 달려갔다. 강철호 노인은 그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다. 늘 보던 그 인자한 미소였다. 오, 우리 강아지 왔구나. 이리 와 앉아라. 할아버지는 지훈의 손을 잡아 끌어 옆자리에 앉혔다. 지훈이 어쩔 줄 몰라 뻣뻣하게 굳어 있자 할아버지는 그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다. 이 녀석 군대 가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게냐? 누가 괴롭히지는 않고? 아닙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훈은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하며 힐끗 사단장을 쳐다보았다. 이현수 사단장은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지훈은 이 모든 것이 몰래카메라는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지훈아, 이쪽은 이현수 사단장님이시다. 내 직속 상관이시지. 인사 여쭈어라. 충, 성, 이병 강지훈입니다. 지훈은 벌떡 일어나 칼 같은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이현수 사단장이 손을 내저으며 그를 앉혔다. 편히 있게 강이병. 오늘은 자네 할아버님, 아니 우리 모두의 대선배님이신 군단장님을 뵙는 자리니까. 자네는 오늘만큼은 군인이 아니라 귀한 손주야. 군단장님. 사단장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지훈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군단장. 군대에 와서야 그 계급이 얼마나 높고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다.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야전군의 사령관. 그런데 자신의 할아버지가 군단장? 늘 텃밭이나 가꾸고 약주 한 잔에 얼굴이 붉어지시던 그 평범한 할아버지가.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할아버지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철호 노인은 그런 손자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뭘 그리 놀라나? 다 옛날 이야기다. 지금은 그냥 손주 바보인 늙은이일 뿐이지. 자, 이거 아까 식어서 못 줬는데 내 할미가 새벽부터 싼 김밥이다. 어서 한 줄 먹어보거라.
할아버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보따리를 풀어 김밥 도시락을 열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접견실을 가득 채웠다. 사단장과 부사단장, 참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우는 할아버지가 건네준 김밥을 어색하게 받아 입에 넣었다. 익숙한 할머니의 손맛이 입안에 퍼지자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의 할아버지는 단순히 높은 분이 아니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을 때나 지금처럼 평범한 노인의 모습일 때나 변치 않는 무언가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것은 권위나 계급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함과 깊은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무게였다. 오늘 아침 위병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의 할아버지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거대한 철벽부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지금 자신에게 김밥을 건네주는 저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강철호 노인과 손자 강지훈을 위한 점심 식사는 사단장 식당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별실에 차려졌다. 그곳은 사단장이 외부의 중요한 손님을 접대하거나 극비작전 회의를 할 때만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새하얀 식탁보가 깔린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강철호 노인이 앉았고 그의 옆에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의 강지훈 이병이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이현수 사단장이, 그리고 그 옆으로는 부사단장과 참모장이 배석했다. 일개 이등병이 사단의 별들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철벽부대 창설 이래 전무후무한 풍경이었다.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갓 잡은 화로회부터 시작해 갈비찜, 신선로, 각종 나물과 전까지 마치 고급 한정식집을 방불케 했다. 사단 취사병 중에서도 특급 실력을 가진 병사들이 아침부터 총력을 기울인 결과물이었다. 지우는 눈앞에 펼쳐진 음식들을 보면서도 침을 삼킬 수가 없었다. 바로 맞은편에 앉은 사단장의 어깨 위 별 2개가 음식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이 들게 강이병. 자네 할아버님께서는 평생을 야전에서 험한 음식만 드셨지. 오늘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대접해드려야지. 이현수 사단장이 지훈의 접시에 직접 갈비찜을 덜어주며 말했다. 그 친절함이 오히려 지훈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철호 노인은 그런 손자를 보며 허허 웃었다. 이 장군, 너무 애쓰지 말게. 저 녀석 저러다 체하겠네.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먹세. 지훈아, 너는 그냥 훈련소 밥 먹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먹어라.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우렁차게 대답했지만 숟가락을 든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화기애애하지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이현수 사단장은 강 노인에게 술을 한 잔 권했다. 군단장님 외람되지만 약주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소위로 임관하여 군단장님 사단에 배치받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강 노인은 말없이 술잔을 받았다. 이 사단장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예시하기를 꺼냈다. 그때가 혹한기 훈련 막바지였습니다. 한 병사가 동상으로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급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합참의장님께서 부대를 시찰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연대장이셨던 제 직속 상관은 의장님 의전에 차질이 생길까봐 헬기 후송을 망설였습니다. 보고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의전부터 끝내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때 사단장이셨던 군단장님께서 무전으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헬기 띄워. 의장님께는 내가 직접 양해를 구하겠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새끼 하나 지키는 것이다. 책임은 내가 진다. 라고 말입니다. 이 사단장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슬렀다.
그날 헬기는 무사히 떴고 그 병사는 발가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아시고 오히려 군단장님을 칭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휘관의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를 아끼는 마음과 그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제 군 생활의 좌우명은 바로 그날 군단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야기를 마친 이현수 사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 노인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오늘 아침 위병소에서 벌어진 일은 전적으로 제가 군단장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부하들을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강철호 노인은 묵묵히 술잔을 비웠다. 그리고는 나직하게 말했다. 지난 일이야. 그만하게. 자네가 그때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그걸로 됐네. 그 젊은 중위에게도 너무 가혹하게 하지는 말게.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법이지만 너무 세게 두드리면 부러지기도 하는 법이야. 스스로 깨우칠 시간을 주게나. 명심하겠습니다, 군단장님. 강 노인은 화제를 돌려 지훈에게 물었다. 지훈아, 군 생활 할 만하냐? 가장 힘든 게 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다 힘듭니다. 훈련도 힘들고 잠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마음이 제일 힘든 법이지. 하지만 지훈아, 기억하거라. 내가 여기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군인의 자부심이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그 사실을 떠올리거라. 그러면 조금은 견딜만할 게다. 할아버지의 말은 평범했지만 지훈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동안 군 복무를 그저 견뎌내야 할 의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의 모습과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명예로운 자리인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 노인은 이현수 사단장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 이 장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나를 막아섰던 그 오진혁 중이 말일세. 그 젊은이 내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나볼 수 있게 해주게. 내가 풀어줘야 할 매듭이 하나 남은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말에 이현수 사단장은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자신에게 무례를 범한 부하를 벌하기는커녕 그의 상처까지 직접 어루만져 주려는 대선배의 넓은 아량에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지훈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자신도 언젠가 할아버지처럼 계급이나 권위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뜨거운 다짐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휘관의 식탁에서 오고 간 대화는 한 젊은 병사의 인생 항로를 바꾸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었다. 오진혁 중위는 본부 막사 2층의 작은 행정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본부 대기라는 명령은 사실상 모든 직무에서 배제된 유령 같은 상태를 의미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이곳에 머물며 자숙하는 것, 그것이 그가 받은 명령의 전부였다. 창밖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병사들의 모습과 훈련장의 함성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것은 그의 세상,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늘 칼같이 정렬해 두었던 서류철과 작전지도, 결제판은 모두 치워졌다. 텅 빈 책상은 마치 그의 머릿속처럼 공허했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의 일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했다. 민간인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더군요. 군대는 감상에 젖어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강제로 모시겠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오만한 말들이 귀신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때마다 그는 치욕감에 온몸을 떨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거만하고 어리석게 굴었던가. 그는 노인의 외양만 보고 그의 인격과 삶의 깊이를 멋대로 재단했다. 규정과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내팽개쳤다. 군단장님. 사단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외치던 그 세 글자는 그의 자존심과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망치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신봉하던 군대라는 세계의 살아있는 전설 앞에서 가장 군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공허한 사무실에 울렸지만 그의 가슴속 응어리는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구석에 놓인 책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군 생활 내내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군 관련 법규집이 꽂혀 있었다. 그는 홀린 듯 그 두꺼운 책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국군의 사명. 제1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제2조.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그는 이 문장을 수백 번도 더 읽고 외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문장은 그에게 그저 암기해야 할 시험 문제의 정답에 불과했다. 그는 처음으로 이 문장의 무게를 실감했다. 국민. 그 추상적인 단어가 오늘 아침 그의 눈앞에 서 있던 한 노인의 얼굴로 구체화되었다. 손주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할아버지. 그가 바로 자신이 지켜야 할 국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하찮은 권위와 편의를 위해 상처를 주고 내쫓으려 했다. 그는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원칙주의자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는 규정의 노예였을 뿐 진정한 군인이 아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펜과 종이를 꺼냈다. 무엇이라도 쓰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심할서라고 제목을 썼다가 이내 가로저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영혼을 건 참회로 기어야 했다. 그는 제목을 성찰보고서로 고쳐 썼다. 성찰보고서. 소속 철벽사단 본부 계급 중위 성명 오진혁. 본인은 금일 오전 9시경 위병소에서 면회객 응대 중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본인은 군의 규정과 절차를 핑계로 한민간인 어르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군복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국민의 신뢰 위에 주어진 갑오심을 잊고 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규정의 조문 뒤에 숨어 사람을 보지 못했고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강철호 군단장님께서는 저의 외적인 잘못을 꾸짖지 않으시고 군인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가르침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자 한자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종이 위에 토해냈다.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그것은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었다. 한 젊은 장교가 자신의 낡은 세계를 부수고 새로운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보고서를 다 쓰고 탈진한 듯 엎드려 있을 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오중이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부대 주임원사가 식판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부사관으로 웬만한 장교들은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다. 주임원사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오중이의 책상 위에 식판을 내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된장국, 그리고 소박한 반찬 몇 가지였다. 주임원사님. 오중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주임원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입니다. 밥심으로 이겨내십시오, 중위님. 그 무심한 듯 따뜻한 한마디와 온기 어린 밥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어 오중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는 식판을 끌어당겨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을 씹는 그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사람의 온기를 배우고 있었다. 강철호 노인이 남긴 가르침은 그렇게 차가운 철옹성 같던 부대 안에 조용히 그리고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오진혁 중위에게 내려진 자숙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 강물과도 같았다. 고독한 사무실 안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가 쓴 성찰 보고서는 사단장에게 제출되었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소식도 지시도 없었다. 그는 마치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잊힌 존재가 된 것만 같았다. 차라리 호된 질책과 징계가 그리울 지경이었다. 이 끝없는 정적과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형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주임원사가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오중이를 향해 짧게 말했다. 따라오십시오. 손님이 중위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님이라니 누구십니까? 가보면 압니다. 오중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님. 이 상황에서 그를 찾아올 손님은 단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임원사를 따라 나서는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며 갈비뼈를 쿵쿵 찧어댔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나를 파면시키라는 마지막 통보를 전하러 오신 걸까? 온갖 불길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사단장 집무실도 신문실도 아니었다. 본부 건물 한편에 있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작은 도서관이었다. 창가에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책장의 묵은 먼지들을 금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창가에 한 노인이 등을 보인 채 서서 창밖의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철호 노인이었다. 오중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감히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다. 주임원사는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사라졌다. 작은 도서관 안에는 오직 두 사람, 강철호 노인과 오진혁 중위만이 남았다. 강 노인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오중이를 보고는 희미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이리 와서 앉게, 젊은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따뜻해서 오중이는 오히려 더 몸 둘 바를 몰랐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채로 다가가 강 노인의 맞은편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꼿꼿이 앉았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 시선은 자신의 무릎에 고정했다. 제가 무슨 낯으로 다시 군단장님을. 쉿. 강 노인은 손가락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오늘은 군단장으로 온 것이 아닐세. 그저 인생을 조금 더 산 선배로서 그리고 자네 같은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것뿐이야. 그러니 편하게 있게. 강 노인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그에게 밀어주었다. 자네 고향이 어디인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오중이는 잠시 당황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땅끝 마을이군. 나도 젊었을 적에 그 근처 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지.
갯벌의 짱뚱어 맛이 일품이었는데 부모님은 모두 그곳에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작은 밭을 일구며 살고 계십니다.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반대가 심하셨겠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중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강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자네 눈에 그런 게 쓰여 있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고 누구보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 규정과 원칙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도 어쩌면 그 불안감의 다른 표현이었을지도 모르지. 오중이는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들킨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랬다. 그는 아들 하나만 보고 사시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다. 장교가 되어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고 늘 스스로를 엄격한 규율의 틀 안에 가두며 살아왔다. 이현수 장군에게 자네가 쓴 성찰 보고서를 읽어보았네. 강 노인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글에 꾸밈이 없더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보였어. 나는 그 글에서 자네의 진심을 보았네. 그래서 오늘 꼭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었지. 강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중이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젊은이 규정은 군대라는 배를 이끄는 차가운 지도와 같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지. 하지만 군인은 그 지도를 들고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들을 이끄는 존재야. 때로는 지도에 없는 거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기도 하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휘관의 지혜와 용기일세. 지도에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줄 아는 결단력,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오중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지도의 선 안에만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변화를 거부했다. 자네는 좋은 군인이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네. 강한 책임감도 있고 뜨거운 열정도 있지. 다만 그 열정이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 이번의 실패가 자네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군인으로 만들어줄 걸세. 나는 그렇게 믿네. 군단장님. 오중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 노인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이번에는 공포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신 가르침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철호 노인은 그저 인자한 미소로 그의 인사를 받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내 오중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쓴소리를 했으니 단 것도 줘야지. 자, 이제 지난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자네의 군 생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오진혁 중위는 손안에 놓인 작은 사탕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범한 박하사탕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용서의 증표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축복이었다. 그는 그 사탕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굳은 결심을 다졌다. 이 만남은 한 젊은 장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강철호 노인이 다녀간 후 철벽부대 막사에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사건의 전말은 순식간에 병사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위병소 근무를 섰던 병사들의 목격담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온갖 각색과 과장이 더해져 하나의 전설처럼 부풀려졌다. 너 들었냐? 강지훈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래. 전설의 쓰리스타 군단장 출신이시래. 진짜? 어쩐지 지훈이 녀석 포스가 남다르다 했다.
위병소에서 오진혁 중위가 민간인 어쩌고 하면서 개겼다가 할아버지가 전화 한 통 하니까 사단장님이 헬기 타고 날아왔다던데? 헬기가 아니라 장갑차 타고 오셨다는 말도 있어. 오중위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엉엉 울었다더라. 병사들은 취침 전이나 쉬는 시간, 식사 시간만 되면 335 모여 이 위병소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낄낄거렸다. 오만하고 냉정하기로 유명했던 오진혁 중위의 굴욕은 그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주었고,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 전설적인 영웅의 등장은 지루한 군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흥미진진한 가십거리였다. 이 소문의 중심에 선 강지훈 이병은 하루아침에 부대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이병 강지훈이 아니었다. 군단장님의 손주. 이 새로운 꼬리표는 그의 군 생활을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야, 지훈아. 이거 내가 해. 넌 힘든 거 하면 안 돼. 너네 할아버지가 아시면 우리 다 죽어. 강이병, 뭐 필요한 거 없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게. 선임들은 그에게 노골적으로 편의를 봐주려 했고, 간부들은 그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다. 심지어 소대장은 그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은커녕 훈련 강도까지 조절해 주려는 눈치였다. 지훈은 이런 상황이 죽기보다 싫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후광으로 편하게 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더욱 부담스러웠다.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훈련병입니다.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동기들조차 그를 어색해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소외감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지만 그 이름의 무게가 때로는 자신을 짓누르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지훈은 결심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군인 강지훈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것. 그날 이후 지훈은 누구보다 훈련에 악착같이 매달렸다. 가장 힘든 완전 군장 구보에서는 뒤처지는 동기의 총을 대신 들어주었고, 각계전투 훈련에서는 몸을 사리지 않고 포복하여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사격 훈련에서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만발을 기록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군단장 손주라서 잘 보이려고 애쓴다며 수군거리던 시선들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그의 성실함과 동료를 위하는 진심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동기들은 다시 그에게 다가왔고, 선임들은 그를 진짜 군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지훈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부대 전체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른바 오진혁 중위 사태는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렸다. 규정과 원칙을 앞세워 병사들을 함부로 대하던 일부 간부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병사들의 사소한 고충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신중함이 더해졌다. 강철로 노인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철옹성 같던 부대 전체에 잔잔하지만 의미 있는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지훈은 관물대에서 펜과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이곳 철벽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기들도 다들 좋고 훈련도 받을 만합니다. 밥도 맛있어서 살이 좀 찐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다녀가신 후에 저에게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군 복무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철없는 손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무게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의 의미를요. 할아버지, 이제야 할아버지가 걸어오신 길이 얼마나 위대하고 외로운 길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저 군단장의 손주가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군인 강지훈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휴가 때 늠름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충성. 손주 지훈 올림. 지훈은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뚜렷한 별 하나가 떠 있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이다. 강철호 노인이 부대를 떠나는 날 아침 위병소 주변의 풍경은 그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살벌한 경계심 대신 정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위병소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허리는 꼿꼿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강철호 노인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사단장인 이현수 소장이 직접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부사단장과 참모장 그리고 주임원사까지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도열해 있었다. 한 민간인을 배웅하기 위해 사단의 지휘부가 총출동한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군단장님, 하룻밤 더 묵고 가시지 그러셨습니까? 저희가 미처 대접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현수 사단장이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됐네. 늙은이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소란스러워서야 쓰나. 이만하면 아주 과분한 대접을 받았네. 손주 녀석 얼굴도 실컷 봤고. 그의 옆에는 어느새 늠름한 이등병의 모습이 제법 몸에 익은 손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강 노인은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강아지 하레비 간다. 내가 말한 것 잊지 말거라.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다. 밥 잘 챙겨 먹고 동기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다치지 말고. 그것만 하면 하레비는 더 바랄 게 없다. 특별한 당부도 거창한 훈계도 아니었다. 그저 손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말이었다. 지훈은 목이 메어 대답 대신 힘차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강 노인은 지훈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그를 배웅 나온 지휘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모두들 고마웠네. 우리 철벽부대 아주 든든하고 좋구먼. 이 장군이 부대를 잘 이끌고 있어. 과찬의 말씀입니다. 모두 군단장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이현수 사단장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강 노인의 시선은 그들 넘어 조금 떨어진 곳에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에게 향했다. 말끔한 전투복 차림의 오진혁 중이었다. 그는 차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강철호 노인이 그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자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오중이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강 노인은 그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는 돌아섰다. 그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오진혁 중위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 작은 고갯짓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자네를 믿는다. 지난 일은 잊어라. 이제 다시 시작해라. 질책도 동정도 아닌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격려의 표시였다. 오중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멀어져가는 강 노인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 없이 경례를 올렸다. 그의 군 생활은 오늘 이곳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사단에서 제공한 검은색 지휘 차량에 오르기 전 강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현수 사단장에게 말했다. 이 장군, 우리 젊은 장병들이 있기에 국민들이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걸세. 그들의 노고를 잊지 말고 항상 부모의 마음으로 보듬어주게. 그게 지휘관의 가장 큰 임무야. 예, 군단장님.
주신 가르침 저희 철벽부대 전 장병의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이현수 사단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며 거수 경례를 했다. 그를 따라 모든 지휘관과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다. 차량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기 시작했다. 지우는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점차 작아져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거대한 울림은 오히려 더 크고 선명하게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한 노병의 짧은 방문은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진정한 군인의 정신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씨앗은 이제 막 철벽부대라는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다.